대학에서 PD로 활동하고 있는 김익기라고 합니다. 사실 코피스에서 이제 강연을 처음 말씀을 해주셨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사실 단체나 예술가 분들 중에 기획자 혹은 PD님들이랑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모든 실무를 이렇게 운영하고 예술가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국제교류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떤 기회로 오퍼가 들어왔을 때,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뭐부터 보내줘야 되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정말 비행기표를 만약에 발권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 극장에 해외에 무엇을 보내줘야 되지? 부터 사실 저는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정말 실무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또 사전 질문을 보내주셔가지고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실무적인 어떤 문의가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국제교류의 생태계나 아니면 이것이 돌아가는 어떤 시장의 맥락과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오늘 딱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의 소개를 PPT로 쭉 나열하는 것보다 여기 QR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QR코드에 들어가시면 저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마지막에 결론과 조금 맞닿아 있을 수도 있는데, 해외에 나가거나 혹은 한국에서 어떤 기관장이나 극장 예술 감독들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나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말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다들 오신단 말이에요. 나 누구고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셔서 그걸 다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델들이 처음 해외에 패션쇼 나갈 때 본인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끼고 막 다닌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다녀야 국제교류가 성사가 될랑말랑인데, 그래서 이렇게 QR코드가 준비가 돼 있거나 본인의 홍보책자 자료가 조금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QR로 준비했습니다. 해외 교류 어떻게 시작할까요?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도 공연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가장 먼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한국에 만들어져 있는 아트마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트마켓이 뭔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부산에 있는 문화재단 혹은 울산관광재단, 제가 지금 3개로 예시를 드린 이 재단에서 시장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을 소매상으로 세워요. 그래서 본인의 예술을 쇼케이스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칭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그리고 여기 소매상 앞에 앉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외 예술 감독, 페스티벌 감독, 극장 장분들이 모여서 나 저거 사야겠다 라고 하는 그 교류의 장, 시장의 장을 말 그대로 아트마켓이라고 하고,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가장 큰 아트마켓은 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아트마켓, 줄여서 팸스라고도 하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아트마켓 중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큰 아트마켓인 것 같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재단에서 주최 주관을 하는 아트마켓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개인 참가, 부스 운영. 돈을 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내고 놀이공원 프리패스권처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외국에서 오신 이제 프로모터들, 그러니까 내 물건을 사줄 그런 예술 감독들이니까 이 목걸이를 메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저 김익기 PD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홍보 책자를 주고 막 자기를 PR하는.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 참가를 하시게 되면 스피드 데이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한 5분에서 10분 짧게 이렇게 나의 작품을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하고 끝나는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죠. 그리고 부스는 비유를 하자면 플리마켓처럼 부스를 차려놓고 내가 내 작품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막 꾸며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제 부스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아트마켓 안에 있는 피칭 섹션은 이렇게
PPT와 예술가 혹은 PD가 지금부터 저희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이고요, 몇 명이 나오고요, 저희가 유럽에 갈 때는 얼마 정도는 개런티를 받아야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규모가 있고요, 몇 월에 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피칭 섹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들으시는 분들은 국내외 예술 감독들이나 혹은 제 물건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작품을 이제 구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죠. 그다음에 쇼케이스는 좀 더 본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30분에서 전막 60분까지 정말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보여주고 앞에 이제 관객분들은 똑같이 프로모터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직접적으로 나의 작품을 셀링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참가나 부스 운영은 이제 그 기간 내에 어떤 그 입장료 같은 개념의 그 구매를 하시면 참가하실 수 있고, 피칭과 쇼케이스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3월에서 4월 중에 공모가 열립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 이제 팸스 피칭 섹션 모집 혹은 쇼케이스 모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지원서를, 우리 작품 어떤 거고 뭐 어떻게 나가고 싶고 이런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내시면 이제 그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아트마켓에 이제 출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도이고요. 부산 국제공연예술마켓, 여기도 음악과 무용, 연극과 같은 공연예술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트마켓이고, 울산 에이팜은 조금 달라요. 음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아트마켓이고, 저도 이제 올해를 제외하고 작년까지 3년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울산 에이팜은 좀 콘서트 형식, 좀 음악 정말 딱 60분 러닝타임 셋이 딱 정해져 있는 음악팀을 위주로 이제 뽑고 있는 그런 아트마켓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참가 공모가 열리는 월을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게 고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술경영지원센터,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울산문화관광재단에 요 시즌쯤이 되면 들어가셔서 계속 이렇게 상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올해는 내가 여기 아트마켓에 좀 내보낼 수 있는 작품이 있겠다 싶으시면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이 있는데요. 네트워킹은 요 앞에 3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자리인데, 사실 어떤 걸 본격적으로 소개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어떤 좀 더 캐주얼한 자리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뭔가 저는 누군가를 만나서 제 작품을 이렇게 잘 성사시키고 싶을 때 좀 포멀한 안녕하십니까? 딱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제교류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뭐 한국 어떠셨어요? 뭐 이번 공연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아 정말요? 매운 거 잘 드세요? 그러면 뭐 저희 나중에 이렇게 한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렇게 캐주얼한 자리에서 저를 기억하고 그 라포가 쌓였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제 케이스에서는 많았어가지고, 네트워킹 자리에서 좀 더 편안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예술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만든 작품들은 어떠한 결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자리가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트워킹 자리까지 조금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이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마켓에 나갔어요. 이제 됐어요, 공모에. 이제 제가 피팅도 하고 이제 쇼케이스도 하는 거예요. 그 쇼케이스 끝나면 막 명함도 주시고 와서 막 너 작품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하고 집에 가시면 그냥 그렇게 아트마켓에 참여만 하시게 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적용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음악만 하고 있어서 음악에서는 EPK를 보내달라고 해요. EPK 좀 보내줄래? 제가 처음 PD를 시작했을 때 EPK 뭐지? 이랬었는데, EPK가 쉽게 말하면 홍보책자인데 인터넷으로 열어볼 수 있는 홍보책자예요. 그래서 사실 옆에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서 출처를 갖고 왔는데,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초상권의 이슈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세부 내용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티스트 소개,
나 어떤 사람이고 뭐 해왔고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뭐 뮤지션이다 혹은 무용가다 댄서다 뭐 이런 내용이 자기에 대한 소개, 단체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야 되고 레퍼토리 만든 작품 중에 대표작들이 있으시잖아요. 대표작들이 난 이런 거 있다 하고 뭐 그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유튜브 링크라든지 아니면 뭐 공연 정말 뭐 간소하게 공연 포스터라든지 그렇게 공연의 결을 살펴볼 수 있는 레퍼토리 작품 소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나 국내의 리뷰, 언론 리뷰나 기사나 아니면 실제 관객들이 줬던 리뷰들을 작성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꼭 공신력이 있는 리뷰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 작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리뷰를 딱 들었을 때 보고 싶다 할 수 있는 한 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리뷰를 좀 넣어주시는 것도 저에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분야라고 한정했었을 때 앨범이나 혹은 제가 본인이 했던 작품 중에 좀 규모가 있거나 혹은 극장들이 우리는 예를 들어 500석인데 이 사람이 500석 정도의 어떤 티켓 파워와 이런 약간 대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아티스트인가?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앨범을 이렇게 내서 뭐 이런 데 노미네이트 혹은 이렇게 유통을 해봤고 나는 이 작품 내 대표작으로 한국에서 뭐 500석의 뭐 중형극장에서 솔드아웃 혹은 뭐 80% 이상의 티켓율을 점유를 해봤고 뭐 이런 활동 이력에 조금 더 정량적인 성과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저한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라이더가 들어가면 좋아요. 테크니컬 라이더는 뒤에서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악기가 뭐 예를 들어 솔리스트 한 명이라고 하면 마이크가 몇 개 필요하고 모니터 스피커가 몇 개가 필요하고 나는 인이어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 뭐 조명은 무슨 색깔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 곡에는 빨간색, 저 곡에는 파란색 뭐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의자도 필요하고 보면대도 필요하고 옆에 뭐 드럼 스툴도 필요하고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 나가게 됐을 때 난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리스트를 적은 게 쉽게 말해서 테크라이더입니다. 이게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들으면 괜히 쫄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테크니컬 라이더? 라고 했었는데 그냥 필요한 것들을 적어주는 목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홈페이지나 SNS나 유튜브 좀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SNS 채널을 연결할 수 있는 뭐 QR코드나 아니면 뭐 그런 연결 지점들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 정말 너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 연락처로 연락을 줘 하고 이메일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은 왓츠앱도 많이 쓰거든요. 왓츠앱도 많이 쓰고 아니면 아시아권에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도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이렇게 편안하게 연락을 주고 싶으면 왓츠앱이나 라인으로 혹은 좀 더 공식적인 메일은 메일로 그 다음에 뭐 한국 연락처 적어놓고 여기로 연락을 줘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으면 이것이 EP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PPT로 만들어서 PDF로 뽑아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로 좀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앞선 제 QR처럼 노션이라는 어떤 그런 아카이빙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자율적이신 것 같고 세부 내용은 제가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질문이 연쇄적인 질문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좀 더 관심을 많이 표했던 내용들은 저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만들어졌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K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트마켓이라고 계속 기준을 삼았을 때 이 PK를 지면으로 뽑은 게 홍보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홍보책자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예술 혹은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라고 하시면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팜플렛 항상 만들잖아요. 그 팜플렛 이렇게 3단 접지, 2단 접지 해가지고 만드는 거기에 아까 EPK랑 비슷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바로 전달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게 홍보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EPK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EPK라고 했던 아까 그 온라인 홍보책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냈을 때 메일에서 답장이 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이 안 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나도 관심이 있다 그랬고 보내달라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영국을 가게 됐어요. 영국의 하나의 공연장을 가게 됐는데 하나만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 혹은 영국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은 베뉴,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메일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저는 좀 메일을 전투적으로 보내는 편이에요. 저는 뭔가를 찾거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모터나 에이전시한테 내 거 좀 나 내년 6월에 영국에 가는데 좀 나 좀 연결해 줄래? 라고 말할 때 메일을 정말 열심히 보내는 편인데, 제가 쓰는 메일의 방식은 이래요. 우선 맨 위에 디얼하고 누구누구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술 감독의 이름이나 단체나 좀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앞에만큼은 내가 너에게 보내는 거야, 내가 오늘 너한테 보내는 거야 라고 조금 정확히 찍어주시는 게 저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프로듀서고 뭐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년에 26년에 예를 들어 6월에 네덜란드에 어떤 페스티벌로 가. 난 이미 가는 게 확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오케이만 하면 돼. 나는 갈 거고, 내가 그러면 앞뒤로 언제 시간이 되니까 이때 너네 공연장에 아직 잡힌 공연 없으면 우리 어때? 한번 봐봐. 우리가 너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나 이미 갈 예정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아까 앞선 코피스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 혹은 강원문화재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과 같이 항공료나 다른 지원을 받는 것이 뭐 기확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는 항공료 지원은 받아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가 만약에 오케이만 한다면 우리는 그냥 개런티, 그 사례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혹은 그런 종목들이 좀 나눠져 있겠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그 밑에 EPK를 이제 첨부를 해서 보내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었을 때는 조금 효과적이었던 답장은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장 줄래? 안 그러면 안 주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이런 아티스트가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줄래? 내지는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괜찮아. 나랑 줌으로 회의할래?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너가 시간이 되면 내가 줌 링크 보내줄게 라고 하면 그런 마지막에 정말 나랑 뭔가 얘기를 해보자, 나랑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끝내는 것보다는 답장의 회신율이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메일을 쓰실 때도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확히 언제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너희와 협약을 했었을 때 내가 정말 가는 거에 대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책자 같은 EPK와 그 다음에 명확한 시간, 데드라인을 주면 그래도 그분들께서도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회신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일의 회신율과 타율이 안 좋다고 많이 듣긴 했는데, 저는 투어를 나갈 때마다 메일링을 해서 하나 이상 꼭 잡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이 아예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구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메일링을 아직까지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음악 분야는 사실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음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 개념이 있어요. 부킹 에이전시도 있고 부킹 매니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유럽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부킹만 잡아줘요. 그 사람들 네트워킹과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김익기라는 사람이 어떤 작품을 가지고 유럽에 간다 내년에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제안을 하고,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해서 3개 이상 잡아주고 개런티가 몇 유로 이상을 잡아주면 내가 수수료를 얼마 우리 떼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에이전시가 오케이를 하거나 부킹 매니저가 오케이를 하면 그 사람이 저 대신, 사실 더 쉽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을 거고 시차도 덜 날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뿌려줘요. 한국에서 얘 온대
얘 되게 괜찮대 라고 뿌려준 다음에 그 사람이 잡아오는 것들의 개런티를 보고 계약 조건을 보고 거기서 몇 개 이상을 오케이를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그 사람한테 그 퍼센테이지로 개런티를 나눠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명 한 명 다 메일링을 하고 찾고 다니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음악 분야에 한해서는 좀 부킹 매니저나 부킹 에이전시를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떻게 찾냐? 부킹 매니저, 부킹 에이전시 어떻게 찾냐? 요즘에는 SNS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한국 아티스트 중에 해외 교류에 많이 나간다, 저 사람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좀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팔로우를 타고 가다 보면 페스티벌이나 그분들이 참여했던 페스티벌이나 페스티벌 감독들이 한 명은 꼭 떠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들어가면 부킹 에이전시 매니저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부킹 매니저들은 해외 예술 감독 같아, 페스티벌 예술 감독 같아, 항상 일을 해야 되는 파트너니까 그들은 서로 분명히 커넥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킹 에이전시, 부킹 매니저라고 직접 검색을 해보시거나 SNS에 혹은 어떤 예술 감독이나 어떤 예술 단체의 팔로우를 좀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에이전시나 매니저 분들의 어떤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음악 하시는 예술가 분들은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게 됐어요. 어머, 성사가 됐네요. 그러면 그들이 제안하는 거를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한 번은 필터링을 해야 돼요. 이게 내 조건에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적절한 것인가를 꼭 한 번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투어를 다닐 때 제안을 받는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적어드렸어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 땡큐죠. 감사한 거죠. 좋은 건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챙겨 받으셔야 된다. 투어를 가실 때. 첫 번째, 출연료 있어야죠. 공연하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항공료까지 해줄까? 원래 해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코피스나 예술경영지원센터나 한국에 너무 잘 돼 있는 시스템으로 항공료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그들이 가끔 빼먹고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번 얘기 꼭 해보세요. 우리 몇 명이고 이렇게 한국이랑 뭐 예를 들어 프랑스랑 왕복 비행료, 항공료 너네 커버해 줄 수 있어? 아니면 항공료 끊어줄 수 있어? 라고 한 번은 꼭 얘기해 보세요. 한 번 꼭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체류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같이 가는 매니저나 아티스트나 기술 감독, 뭐 음향 감독이 같이 간다, 동행을 한다라고 하면 감독진까지 체류비나 혹은 호텔을 직접 예약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너네 체류비 주지 않아? 호텔 주지 않아? 라고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 발급비. 비자가 발급비가 많이 드는 나라가 있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받다가 개런티가 끝납니다. 네,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은 그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어떤 공증을 받아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자비 받다가 끝나요. 개런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비자에 대해서도 내가 이 나라를, 이 권역을 가게 되는데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 요즘에 챗GPT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살짝 찾아보고 비자비가 만만치 않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 비자비 같은 거는 지금 얘기가 안 됐는데 비자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한 번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이동 차량. 돈이 꽤 듭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것, 숙소에서 공연장까지 가는 것, 그리고 또 부대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에서 어떤 경우에는 너네 뭐 인원이 적으니까 우버 불러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악기가 많아지고 사람이 두세 명만 돼도 일반 승용차로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들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동 차량은 제공해 주는 게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네 뭐 현지에서 이동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에게 드라이버 뭐 연락처나 혹은 내가 어떻게 탑승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줘. 혹은 그게 만약 안 된다면
그 커버 돈으로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줘라고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현지 식사도 물론 공연이 없거나 행사가 없는 날까지 밥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연이 있는 날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리허설 스케줄이 있는 날은 그 공연장 안에 아티스트나 스태프를 위한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일비 혹은 실비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사실 이 6가지 항목 중에 한국의 시스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초청을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여쭤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내년에 어디를 가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개런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충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셔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이 뭐 사업명이 바뀌거나 지원 제도나 어떤 공모 시스템이 좀 바뀔 수 있지만 제가 25년 기준으로 우선 작성을 해봤고요. 3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투어형은 내가 만든 작품을 돌리는 겁니다. 투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류형은 내가 만든 것과 너가 만든 것을 합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뭐 그런 개념에서 교류형이라고 적었고요. 체류형은 아까 그 강원문화재단 선생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레지던시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레지던시라는 단어도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레지던시 사업이 체류형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우선은 서문을 열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요. 투어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든 작품을 여러 나라에 셀링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피스에서 하는 사업,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혹은 강원문화재단에서 이제 올해 국제교류 지원 사업 안에 투어형 작품을 지원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작품이 어딘가에 초청을 받아서 돌아다니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항공료나 아니면 뭐 어떤 일부 사업에서는 사례비나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투어형 사업이 있고요. 교류형 사업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외국 단체가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걸 한국에서 발표하거나 그 나라에서 발표하게 됐었을 때 그렇게 교류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되게 많아요. 특히 코피스에서 교류형 사업이 되게 많아서 코피스의 내년 차기년도 사업이 이제 상시적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홈페이지에서 계속 팔로잉업 하시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체류형은 조금 제가 경험한 걸로는 살짝 성격이 달랐어요. 제가 아티스트 아니고 기획자인데 저는 3개를 다 경험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체류형은 한 달 혹은 뭐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그 페스티벌 혹은 그 극단, 그 뭐 댄스 시어터에 가서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맨날 같이 연습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뭐 한 달 혹은 3달 이렇게 일정 기간 안에 동안 완전 포맷한 완전 정형화된 공연이 아니더라도 그래 우리끼리 뭔가를 얘기를 했다 나눠봤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자, 약간 쇼케이스? 트라이아웃처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네트워킹을 쌓으면서 좀 후약을 기약하는 그런 좀 밀도 있는, 오래 지내면서 그 사람들과 좀 더 가깝게 라포를 쌓으면서 국제교류의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라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세계 5대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예술가만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세 달 동안 9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페스티벌인데, 저는 이제 코피스에서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레지던시는 아닌데 그런 이렇게 비슷한 결의 사업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거기서 2달 정도 출퇴근을 했습니다. 페스티벌에. 매일 그들과 똑같이 9 to 6로 일도 하고 그들이 주어진 주간 업무를 매일 같이 받아서 하고 페스티벌 가서 진짜 실무를 담당해서 아티스트들을 통솔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었는데, 일반 투어링이나 교류형은 확실한 목표가 있거든요. 공연을 만든다.
공연을 몇 회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체류형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람 자체가 자산이 돼가지고 너가 가서 거기를 좀 진득하게 느껴서 와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거나, 혹은 이 한 PD가 어떤 프로듀서가 멕시코의 그 현장에 갔더니 이런 것들이 한국과 다르고 한국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진출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캐치를 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좀 인력 사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단체가 레지던시를 가는 건 좀 다른 결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개인형 체류형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어링을 하고 싶은 작품은 아직 없고, 그리고 뭔가를 같이 만들기에는 아직 그 준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레지던시 사업을 한번 지원을 해보셔서 거기서 어떤 인맥적인 네트워크나 인프라도 쌓고, 거기에 공연장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 페스티벌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후약을 기약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레지던시 체류형 사업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다 받고 어제 가기로 했고 공연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쏟아지거든요. 극장에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사실 완전 정답인 서류 양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서류 양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그래서 셋리스트, 큐시트, 저희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말. 셋리스트는 무슨 곡을 1번부터 뭐 10번까지 어떤 곡을 연주할 건지, 그리고 큐시트는 거기에 따라서 조명은 무슨 색깔, 뭐 아티스트가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적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프리셋, 뭐 본공연, 뭐 멘트를 한다면 멘트 이렇게 구분을 적어주시고, 순서 1, 2, 3, 4, 5, 6, 7, 8 넘버링을 해주시고, 프로그램, 뭐 곡명이나 멘트를 하게 되면 멘트 이런 걸 적어주시고, 옆에 뭐 입장 시간, 누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곡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무대라고 하면 무대를 뭐 돌출형을 쓰는지, 뭐 단을 쓰는지, 아니면 아티스트가 움직이면서 연주를 하는지, 뭐 이런 무대 구성도 써주시면 좋고요. 음향도 어떤 색깔로 뭐 조도가 낮게, 핀라이트를 달라, 뭐 이런 것도 곡마다 쓰시면 좋고요. 촬영도 뭐 촬영을 지원해 주시면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촬영을 저희가 동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촬영 여기서는 뭐 어떻게 촬영을 하고, 뭐 이런 감독님들과 논의됐던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사실 제가 이해가 편하게 한국어로 적어오긴 했지만 해외에 나갈 때는 이 모든 내용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적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셋리스트나 큐시트로 저는 이제 해외 극장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니컬 라이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악 분야에 하는 거고요. 이게 사진 한 개로 있는 거 보시면 이제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악기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악기 사진을 왜 넣어놓냐면 모르죠. 저는 사실 전통이니까 가야금, 검은고, 장구, 그들은 몰라요. 뭔지 전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악기가 사람 앞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옆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기가 한 사람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다. 배치도입니다. 첫 번째는 배치도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마이크가 뭐가 필요하고, 마이크 스탠드가 뭐가 필요하고, 뭐 드럼 같은 거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드럼도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정말 필요한 거를 다 적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사진도 음악에 한정된 거긴 한데, 이제 마이크를 연결하면 그 마이크를 어떤 채널에서 내보내냐, 어떤 아웃풋 스피커로 내보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적어가지고, 뭐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적어서 보내드려야 현장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처럼 리허설을 이렇게 충분하게 하고 뭐 이거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감독님? 이렇게 할 시간이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조금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미리 보내고 소통을 해놓으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나 위험 요소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PD님들이 많이는 모르겠어요. 저는 합니다. 저는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솔리스트랑 가는 경우도 그렇고, 이제 단체랑 가다 보면 통솔해야 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정표입니다.
일정표예요. 그래서 어떤 며칠 날 뭐 어떤 걸 타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뭐 숙소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리허설을 하고 몇 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 시간은 몇 시간 갖고 이렇게 한다. 그 타임 테이블 같은 투어 일정표를 저는 좀 짜놓는 편이고요. 이거를 뭐 해외까지는 공유하지 않아도 되나, 뭐 해외에서 저희의 어떤 페스티벌이나 극장에서 저희를 담당하는 매니저분들이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미리 한번 짜놓으면 그걸 그냥 바로 보내드리면 아 얘네가 이런 스케줄로 움직이는구나 하고 그냥 이해가 돼서 그냥 그렇게 조금 더 부가적인 소통 없이 그냥 바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편이고,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 만든 건 한국 아티스트들한테 배포를 하고 해외 극장에 보낼 때는 당연히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보내는 편입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아트마켓에 나가서 이제 조건을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 받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받고 그 다음에 보낼 수 있는 걸 다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 진짜 실제로 일하는 순서대로 지금 이제 PPT를 만든 건데 요 4개는 사전 질문에 들어갔던 것도 있었고 제가 좀 경험을 하면서 제 경험담을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4개의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네트워킹 파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작품을 어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공모 신청이나 어떤 조금 더 포멀하고 딱 만들어진 자리에서 어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었다면 제가 느꼈었을 때는 해외에서는 예술 감독이나 프로모터들을 만날 일이 생긴다면 눈을 마주치고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나에 대한 어필과 함께 그렇게 네트워킹을 하면서 좀 나를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메일로 이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기억에 남는 대화나 아니면 나를 어필하는 거나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단계가 선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나를 기억하고 나에 대한 어떤 회신율이나 나에 대한 응답률이 좋았다라고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 사전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영어를 얼마큼 잘해야 되냐. 사실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한국은 너무나도 한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영어는 사실 뭐 취업 시장에서 말하는 뭐 토익 몇 점, 토픽 몇 점,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데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작품이 어떤 작품이고 나 이런 데서 이런 관객들이랑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정말 이런 걸로는 매력 있다, 나 이런 작품으로는 정말 나 매력 자신 있어 라는 것을 그냥 통째로 외우십시오. 통째로 외우시고 통째로 외운 상태에서 그 정도만 조금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오면 준비된 홍보 책자나 EPK로 자 여기 봐봐, 이게 조금 더 너네가 좀 어떻게 좀 계획해볼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해서 그 정도의 준비가 영어로 조금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어를 실제로 가게 됐을 때도 기술적인 용어나 어떤 더 전문적인 영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는 현장에 가면 또 현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런 즉각적인 소통이 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어떤 필요 문구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서 가시면 저는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아프리카도 갔었고요. 그 시위가 일어나는 프랑스 투어, 시위가 이렇게 막 한창 일어나고 있었을 때 프랑스도 갔었고 해가지고 올해의 경험을 조금 녹여냈던 건데요. 갔는데 시위나 어떤 현지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미 나는 갔는데. 근데 그랬을 때 계약서상에 아무런 보장 요건이 없으면 개런티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여기로 오기 위해서 한국에서 연습도 하고 회의도 하고 준비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제작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다양한 권역들을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우리 무조건 개런티 100% 보장해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연습도 몇 회를 하고 회의도 몇 회를 하고 이렇게 준비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돼. 그래서 이 사전 제작 기간을 조금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피치 못하게 너네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시위를 하고 있잖아, 혹은 제가 갔던 나이지리아는 30분에 한 번씩 정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공연이 당연히 중단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이런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공연이 중단이 되더라도 이렇게 사전 제작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보장을 받고 싶어 라고 사전에 한번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메일로 주고 받으시는 게 저는 도움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시간이 다 돼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 언어가 달라서, 한국어로 하는 작품인데 언어가 달라서 어떻게 유통을 시킬 수 있는가, 거기서 뭐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했던 경험을 적었는데요. 저는 판소리, 그것도 완창이었어요. 6시간. 완창을 이제 독일에서 했었는데, 독일 분들이 물론 영어를 다 대부분 잘 하시지만 그래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판소리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제가 했고요.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이제 독일 분이 이제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관객들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에 첫 번째로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시아 음악을 연구하는 큐레이터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판소리가 어떻고 심청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았고 이런 걸 조금 앞에서 좀 편하게 풀어줄 수 있는 큐레이터 분을 섭외를 했고, 그 다음에 판소리가 앞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양 사이드에 자막, 한쪽엔 독일어, 한쪽엔 영어에 이제 자막을 달아서 이제 오퍼레이팅과 함께 같이 넘기면서 작품의 이해를 좀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북, 이것도 그냥 사실 프로그램 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북으로 그 가사집을 다 적어가지고 배포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공연을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통역이라고 하는 통역가를 섭외를 해서 이제 한 30개 그 관객석에 좀 어느 정도 맞는 비율의 그 인이어를 준비를 해서 관객분들이 옆에서 끼고 뭔가 그 판소리가 진행됐을 때 약간 쉬는 부분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좀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판소리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높으셨던 것 같고, 관객분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도 그냥 어떤 행위로 본 게 아니라 이거를 이야기적으로 좀 서사적으로 이해를 하셨구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효과를 느꼈었던 부분들을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음악 공연, 제가 다른 공연 분야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악 공연에서는 MD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게 꽤 대중적이에요. 그 아티스트가 자기의 앨범뿐만이 아니라 어떤 티셔츠, 뭐 그거를 기념할, 뭐 좀 한국적인 것도 좋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꼭 물어봐요. 너네 머천다이징 안 팔 거야? 너네 MD 안 팔 거야? 안 판다고 했을 때 왜 안 팔아?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나가시게 됐었을 때 우리를 좀 기억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드셔가지고 그 물가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시고, 그리고 페이팔이라는 어플로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 토스 같은 거예요. 외국에서 많이 쓰는 토스, 뭐 카카오뱅크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개설을 해서 가시면 돈을 받으시거나 주실 때 카드기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에서 좀 더 잘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시드머니, 그 현금을 미리 100원, 비유를 하자면 100원, 1000원 단위를 많이 준비를 해 가셔서 거기서 좀 이렇게 캐시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를 준비해 가는 것도 제가 투어 하기 전에 꼭 준비해 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판매 수수료나 판매 대행 사전 확인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극장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큰 극장에 가면 판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물품 보관소 그 직원분들이 따로 계시는 것처럼 따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수수료를 받거든요. 근데 뭐 얼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확인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계약서에 미리 체크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정말 투어에 가기 시작하는 날부터 투어가 끝나는, 공연 끝나고 MD까지 팔아야 되니까 공연 끝나는 순간까지 진행했었던 실무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